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좀 희망차고 영화로운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막 바쁘지도 그렇게 막 여유롭지도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우진 작가님의 책입니다.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5월 9일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이제 책을 읽고 이 좀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진 작가님의 책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에서 좀 좋았던 부분은 이제 우진 작가님이 두 딸에게 전하는 아빠로서의 편지, 그런 메시지가 되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 책을 되게 참 위로와 공감을 가지면서 읽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전에 읽어드렸던 책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의 그런 책입니다. 또 이 책을 또 고르게 된 이유는 부제가 저를 또 이끌었는데요. 열심히 답이 않을 때 읽는 책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를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인생은 뭔가 항상 배움의 연속이고 열심히 사는 것만이 제 삶의 중심 키워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정답 없이 답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것이 정답일까? 이거 너무 지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꼭 저의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듯이 부제가 참 저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진 작가님의 책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라는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구성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책의 목차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일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두 번째 파트는 투자와 경영, 세 번째 파트는 인생과 식견인데요.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총 320쪽에 달하는 글들이 실려 있고 이 파트 중에서도 1장, 2장, 3장의 장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뭔가 나한테 좀 많이 와닿는 것 혹은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중심적인 글 몇 개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기에 앞서서 우선 이 책에 들어가며 작가님의 말부터 한번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에서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 시간관리법과 같은 실용적인 질문부터 인생을 살면서 얻은 깨달음과 같은 철학적인 질문까지 다양하다. 나는 젊은 시절 루소와 베이컨, 슈테판 츠바이크, 로맹 롤랑, 루쉰, 양츠치우, 주쯔칭, 저우거핑 등의 글을 읽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줬고 미래를 고민하던 내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에 나가서는 저명한 학자, 경영인, 문화인 등 세계적인 인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기회가 된다면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6권의 책을 쓰기는 했지만 모두 역사 혹은 과학기술을 주제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서술한 것일 뿐 개인적인 관점이 담긴 책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원했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러지 스웨이의 창립자 러전위 선생과 CEO인 터부아 여사,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아 드디어 더 따오라는 앱에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라는 정기 칼럼을 연재하게 된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에 관한 글이었다. 워낙 주제가 다양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 보니 나중에는 덧다오 직원들이 나서서 주제별로 글을 정리해 각각의 모듈을 만들어 주었고 매주 한 가지 주제에 관해 5편의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는 덧다오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입어 구독자 수가 8만 명까지 늘어났다. 구독자들은 학생부터 직장인, 학부모, 기업의 임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는 구독자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는 사람들의 고민이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러지 스웨이, 중신출판사, 창직연구소와 함께 독자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글들을 출연했고 이를 토대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이 책을 만들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의 경험과 기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의 총체이며 나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의 큰 주제는 개인의 성장이다. 조금 먼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껏 경험하고 느껴온 바를 이제 막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젊은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직장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터전에서 겪는 문제들에 관한 경험을 나눌 것이다. 구글, 텐센트 등을 거치며 터득한 직장 생활의 핵심부터 일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의견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구체적인 기술 등을 담았다. 파트 2에서는 직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영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로서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고 실제로 많은 투자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얻게 된 상업의 본질에 관한 통찰과 투자 노하우, 레리 페이지, 워렌 버핏 등의 성공한 대가들의 에피소드도 함께 다뤘다. 창업을 꿈꾸거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어쩌면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와닿지 않겠지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떻게 하면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가 워낙 독립적인 시각을 강조한 칼럼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 책은 나의 부족함이 많이 담긴 책이다. 혹시 그런 점을 발견한다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고쳐주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인생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전달했으니 독자들의 생각도 남겨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고 좋은 운명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면 편협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좋은 사고방식을 갖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건승을 빈다.
네, 여기까지 우진 작가님께서 글의 첫머리에 쓰신 들어가며의 부분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아, 이게 참 구독자 8만 명에 가까운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를 이제 구독하신 분들의 그런 열화 같은 관심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8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사랑받은 글. 이 글을 제가 이 한 권의 책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책의 큰 주제는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파트 1에서부터 2, 3까지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에 대한 경영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사실 뭐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30대니까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파트 3가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와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생을 좀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가끔은 우울감 때문에 괴로운 친구들에게는 파트 3의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파트 3인데요. 들어가며의 책 부분을 읽어봤으니 또 바로 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트 1에 해당하는 일과 직장이라는 부분에 있는 글인데요. 여기서 저의 눈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72쪽에 해당하는 1만 시간의 노력과 성공에 도움이 될까?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내가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20대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끔은 그 방향이 맞는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게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에게 이 지금 읽어드릴 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향을 잃고 조금씩 헤매고 있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파트 1에 해당하는 72쪽 1만 시간의 노력이 성공에 도움이 될까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시간의 노력이 성공에 도움이 될까? 캐나다의 유명 작가 말콤 글레이드 웰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래드 웰은 자신의 주장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고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의 훈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그의 관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단지 1만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러저니 회장은 러지 스웨이의 185번째 영상 머지않아 도래할 사회계층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글래드웰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1만 시간을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연습이나 훈련 못지않게 사고방식이나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사실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모순된 것은 아니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노력 외에도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지능, 운, 가정 환경을 꼽았다. 1만 시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글래드웰은 성공의 첫 번째 필요 조건으로 지능을 꼽았다.
그는 지능이 120보다 낮으면 성공하기 힘들고 일단 120이 넘기만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냉혹한 결론이라며 그의 주장에 반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겠지만 사실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 글래드웰은 성공의 두 번째 필요 조건으로 운 혹은 시대적 배경을 꼽았다. 다시 말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된 산업의 거장들도 대호왕 시대를 타고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도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글래드웰이 성공의 세 번째 필요 조건으로 꼽은 것은 주변 환경이다. 주변 환경은 몸과 마음의 성장을 돕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은 가정 혹은 생활 환경은 단순히 경제적 수입이나 지역의 발전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측면에 있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심각한 건 식견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질서의식이 결여된 가정 환경이다. 돈이 없으면 나중이라도 벌면 그만이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여되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큰 일을 하기는 어렵다. 충분한 지적 능력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가정 환경이 갖춰졌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글래드웰은 이제부터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후에도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에 불과할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더욱이 1만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다음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4가지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 단순 반복. 1만 시간 동안 단순한 일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앞장에서 언급한 거짓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면서 약간의 프로그래밍 기술만 있으면 꽤 괜찮은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더 어려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만 반복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은커녕 머지않은 미래에 컴퓨터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습관적인 실패.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부류와는 정반대다. 이들은 이상과 목표는 엄청 높지만 실천을 게을리하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낯이 두껍지도 않아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도 싫어한다. 회사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굳게 믿고 싶겠지만 단순히 실패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 외부와의 단절. 두 부류의 과학자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인슈타인, 엔리코 페르니, 라이너스 폴린과 같이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연을 넓혀간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쇼클리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외연이 좁아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발명한 트랜지스터에 몰두해 다른 기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산업계에도 학술계에도 온전히 발붙이지 못했다. 이처럼 자신의 틀에 갇혀 일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부족해지고 현실 적응력도 떨어진다.
네 번째 문제, 체계의 부재. 일만 시간의 노력은 누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노력은 첫 번째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지 매번 새롭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할 때도 아무런 체계 없이 앞뒤 연관성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체계 없이 쌓인 지식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전혀 소용이 없어진다. 결국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성적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천부적인 재능이든 시대적인 배경이든 가정 환경이든 혹은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든 모두 성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럼 성공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 없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조건들이 성공을 반드시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더 좋은 방법과 더 효과적인 길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만 시간의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네, 여기까지 일만 시간의 노력이 성공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의 글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일만 시간의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바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지금 이 글은 저의 지난 날들에 대한 시간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제, 단순 반복에서부터 저는 이미 너무나도 뼈저리게 공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마케팅을 할 때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성과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꾸준히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뭐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진짜 3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참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 할수록 이게 반복 작업이 될수록 그게 점점 나한테는 쉬운 일이 되고 단순 업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난 이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거는 창의적인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캐치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저의 시간들이 일만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참,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저는 일만 시간의 노력을 그동안 쌓아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일만 시간은 굉장히 우회하며 돌아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트 1, 일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일과 직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저한테는 제 자기계발, 저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투자와 경영, 파트 2. 투자와 경영이라는 부분의 책인데요. 앞서 작가님께서 들어가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듯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의 고수들, 투자의 대가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담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죠. 투자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돈에 대한 태도와 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저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눈을 끌었던 글은 바로 파트 2에서 5장 투자의 정석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글입니다. 이 책의 162페이지에 있는 글이고요. 미국과 같은 그런 자본주의의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공부를 시킨다고 해요.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그런 기업가들의 자녀들한테는 경제 공부, 돈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내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돈 아낀다고 하면, 너 정말 궁상 떤다.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냐.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돈을 아껴 쓴다고 해서,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는. 그런 인식,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돈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제가 어떤 형태로 물들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제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조금 깨닫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162페이지에 해당하는 글이고요.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목표는 첫째, 생존하는 것이요. 둘째,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것이요. 세 번째, 발전하는 것이다. 루쉬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마땅히 누려야 할 생활은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밥그릇과 이상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작가 헨릭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에 나오는 주인공 노라는 전통적인 결혼제도 아래 남편과 불평등한 관계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여성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집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 책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평등을 추구하는 노라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고 페미니스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루신의 관점은 조금 달랐다. 그는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집을 나간 뒤 노라는 타락할 수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각성한 마음 이외에 또 무엇을 지니고 나갔나요? 만약 지닌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빨간 털목도리 하나뿐이라면 그 너비가 두자이건 석자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나갔어야 합니다. 즉, 핸드백 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돈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도 필요합니다. 돈이란 말은 귀에 매우 거슬리지요. 고상한 군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이란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도 다릅니다. 돈을 줘야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뱃속에 틀림없이 아직 소화되지도 않은 고기와 생선이 남아있는 부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종일 굶게 한 다음 다시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노라를 위해서는 돈, 고상한 말로는 경제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자유가 돈에 팔릴 수는 있습니다. 루시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고 특히 돈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단히 공감한다. 다시 말해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방황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 자신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회사에 사표를 내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 섣불리 자신의 사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현실은 무턱대고 자신의 사지를 몰아넣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마크 저커버그 등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인과관계를 거꾸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론 매체들이 이런 경향이 심하다. 그들은 학업을 포기한 뒤 새로운 길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 사업에 집중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다.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즉 금전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돈은 신이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일 뿐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생, 특히 인생의 전반부를 돈을 번다고 아등바등 살아간다. 또 돈을 벌기 위해 당장의 건강, 가족과의 시간, 우정, 행복 등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거액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돈을 쓰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생전에 어떻게든 모두 써버린다. 둘째, 국가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셋째,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고대 제왕들은 거대한 묘에 수많은 부장품과 함께 묻혔는데 도굴꾼들이 장려한 것 외에는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유럽의 군주나 용사들처럼 성당 안에 비석 하나 놓고 묻혔다면 안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돈은 원래 신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나중에 모두 가져간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능력에 한계가 있다. 자신의 한계 내에서 노력을 할 때 가장 효율이 좋고 한계에 근접할수록 효율은 떨어지며 한계를 초과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인 경우가 많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한계를 초과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수익은 있을지언정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1원을 벌면 어디에선가 2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격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생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돈은 제대로 사용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돈은 각종 자원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계량화한 것이다. 여기서의 자원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비롯해 토지, 자동차, 집 등이 물적 자원이라면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시간, 당신이 고용한 가사 도우미의 시간, 미용사와 세공사 등의 시간이 인적 자원이다. 결국 돈의 많고 적음은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자원의 총량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돈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돈은 제대로 사용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말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고 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자원의 선순환이며 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럴 때 구현된다. 돈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곳에 돈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제는 좋았든 나빴든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른다. 어제를 잘 보냈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어제를 잘 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을 잘 보내면 된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고 있다. 나도 어렸을 적에는 늘 특별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오늘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미래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원칙은 돈을 활용해 오늘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을 즐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미래는 바로 오늘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오늘이라는 좋은 기반을 다져놓으면 당연히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저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긴급할 때를 대비해 그래도 조금은 해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저축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돈에 관한 나의 두 번째 관점이다. 세 번째, 돈과 물건은 나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골칫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손에 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으려고 하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지어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무언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갖고자 애쓰기 전에 먼저 그것이 나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골칫덩이가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간혹 내게 조용히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하는 독자들이 있다. 교수님도 명품을 사시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론 나도 명품을 산다. 그것도 꽤 많이 사는 편이다. 내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품 연구와 시장 조사, 그리고 마케팅 연구에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명품을 살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명품으로 인해 내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절대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 명품을 사지 않는다. 2년 전 자신의 신장과 아이폰을 맞바꾼 청년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폰으로 인해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지기는 한 걸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기 위해 식비를 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먹는 것, 입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즐거움과 즐길 거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집을 살 돈을 모으기 위해 낡은 차를 계속 타고 다니고 싸구려 가구들로 집을 꾸미며 식료품도 쿠폰 할인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폰이든 집이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사서 매일 들고 다니면 괜찮지만 아까워서 옷장 안에만 놔두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아껴 2에서 3만 위안씩 하는 명품 가방을 사놓고 행여나 가방이 다를까봐 집에 고이 모셔놓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묻곤 한다. 그럴 거면 가방을 대체 왜 산 거죠?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돈에 대한 나의 세 번째 관점이다. 넷째, 돈은 벌어서 생기는 것이지 아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쓸 돈이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직장인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수입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가 있으면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었다. 그랬더니 연봉이 2만인 사람은 4만을, 연봉이 4만인 사람은 8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이 100만인 사람은 200만 정도가 있어야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수입의 2배를 이야기했다. 왜 10배가 아니라 2배였던 것일까? 그 이유는 연봉이 4만인 사람은 연봉 100만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연봉이 100만인 사람도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수입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해결 방법은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 둘 중 하나다. 근본적으로 돈이란 벌어서 생기는 것이지 아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10위안어치의 일을 5위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궁리하는 대신 차라리 그 시간에 10위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낫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 버는 효율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일하는 시간을 늘려 돈을 버는 방법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 더 벌 수 있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보면 시간당 돈 버는 효율이 보통 사람들보다 3배, 4배 혹은 수십 배 높으며 심지어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일의 효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효율도 높아진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돈이 자원을 계량화한 것이라면 희귀한 자원일수록 가치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나 자신이 바로 희귀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기술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나는 스마트 시대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라는 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사람들의 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 이후에 몇몇 독자들이 나를 찾아와 어떤 유명인사가 미래에는 영어와 컴퓨터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 2가지 기술이야말로 앞으로 가장 값어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 전에는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통번역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도 영어 자료를 보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컴퓨터 기술은 머지않아 운전 기술만큼이나 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운전 기술에 딱히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기술도 전문 엔지니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간단한 코딩 정도는 굉장히 흔한 기술이 될 것이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장차 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써 큰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창업을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든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인생은 한결 수월해진다. 5번째, 번 돈을 모두 쓰는 것은 어렵지만 어딘가에 쏟아붓는 것, 투자나 투기는 쉽다. 이것은 돈에 관한 나의 마지막 관점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먼저 축하한다. 마약, 도박, 불륜만 멀리 한다면 아마 죽기 전까지 그 돈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더 늘리겠다고 섣불리 투자를 한다면 한순간에 파산할 수도 있다. 미국 19세기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 평생 글을 써서 번 돈을 섣부른 투자 때문에 모두 잃고 말았다. 마크 트웨이는 원래 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것이고 돈이 훨씬 더 많은 거부들은 웬만해서는 쫄딱 망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한 세대 혹은 2세대 만에 파산할 수 있다.
그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이 파산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모두 잘못된 투자 때문이다. 컨테이너를 발명한 말콤 맥리는 세상을 바꿔놓은 발명으로 크게 성공해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파산해서 수십억 달러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석유 투자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던 헌트 형제도 단 한 번의 잘못된 은 투자로 파산했다. 일단 투자에 실패하면 본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의 운명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돈을 벌고 싶다는 열망이 클 때는 작은 이익에도 눈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숨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만 성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인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혹은 깨닫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언급한 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곱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글이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글에서 번 돈을 모두 쓰는 것은 어렵지만 어딘가에 쏟아붓는 것, 투자나 투기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잘못된 투자 혹은 과도한 투기로 인해서 내가 번 돈을 올바르지 못하게 다 쓰이고 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순수한 그런 투자의 의미의 그런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저는 요즘 돈을 벌어서 제 자신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내 자신의 뭔가 뭐 학위를 따는 과정이든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든 뭐 책을 사거나 강의 플랫폼을 듣거나 이런 식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느꼈던 점이 뭐냐면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더 벌 생각보다는 지금 벌고 있는 돈 상태에서 아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책에서는 아껴 쓰는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저의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내가 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파트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글을 읽어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인생과 식견에 대한 파트인데요. 총 7장과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제가 가장 읽어보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18세기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314쪽에 있는 글인데요.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 근래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좀 행복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대체 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주제를 보니까
18세기 사람들보다 지금 어쨌든 뭔가 삶적인 부분에서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부분들이 많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뭐 워낙에 SNS가 발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괴리감 같은 걸 느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제가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314페이지에 있는 글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글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초, 중, 고등학교 12년에 대학교 4년까지 최소 16년을 공부한다. 이 시간은 대학원에 지나갈 경우 더 늘어난다. 그래서 대부분 25살이 넘어서야 첫 직장을 갖는데,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 사회에 나온 후에도 보통의 직장인들은 규정에 따라 매주 40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 그마저도 최소 노동시간일 뿐 규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까? 아마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삶이 정말 더 나아졌는가? 현실은 너무 바빠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다. 나는 때때로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에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한다. 과연 우리는 몇백 년 전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는가? 물질적인 생활과 건강 수준만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산업혁명과 그 이후 몇 차례의 기술혁명으로 인해 오늘날 인류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과거 최고의 삶을 누린 제왕들보다도 훨씬 늘어났고, 못해도 과거 보통 사람들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다. 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불평하고 식품 안전 문제를 걱정하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 도시든 농촌이든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다. 하지만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이나 에마를 읽어보면 삶의 질은 당시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공부나 일에 대한 압박도 전혀 없다. 물론 그들이 당시 모든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도 소설 속 주인공만큼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는 못한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부자의 인생도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가끔씩 중국 최고의 부자들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곤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고된 업무와 불안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꼭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도 일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마음이 늘 피곤한 사람이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바쁘고 지친 상태로 일생을 살아간다. 중국인 중에는 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제 상당한 부를 얻었으니 자신을 단순한 부자가 아닌 귀족처럼 대해주기를 바란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귀족은 화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에 귀족이라는 존재는 없었다. 워싱턴, 제퍼슨 같은 영주나 리빙스턴 같은 사업가 가문은 굉장히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유럽의 귀족과는 달랐다. 그 이후 탄생한 산업의 거장 듀폰, 록펠러 등의 인물,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끈 빌 게이츠와 레리 앨리슨 같은 인물도 모두 귀족은 아니었다. 귀족은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부와 마땅히 갖춰야 하는 정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귀족을 이해하려면 귀족의 세 가지 근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군사적 책임, 지역 치안 유지에 대한 의무, 사회적인 체면 유지다. 귀족들은 과거 한 지역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정 장관으로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 사무를 관리했다. 그래서 귀족들은 어려서부터 군사와 정치에 대해 배우고 공부했으며 그들은 이 과정에서 긍지와 책임감에 대해 이해하고 헌신의 습관을 길렀다. 18세기에는 생활 리듬이 오늘날처럼 빠르지 않았고 귀족들은 언제나 침착함과 우아함 그리고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돈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귀족의 기품과 자신감은 그들이 가진 강한 책임감과 긍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18세기 귀족처럼 내면의 책임감과 긍지를 품고 평소 침착하고 우아하게 생활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태연함을 잃지 않는다면 어떨까? 분명 모두의 존경을 받고 스스로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시간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것은 내가 꿈꾸는 기술 발달의 긍정적인 결과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다른 것들은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궁핍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책임, 긍지, 여유, 우아, 침착 이 5개의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산다면 18세기 귀족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18세기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마음과 조금 달라가지고 아예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예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질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18세기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있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이나 일본에 있는 고전 소설들을 읽어보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옛날 18세기 시절의 사람들은 뭔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금전적인 그런 여유도 있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자면 요즘 현대 사회는 워낙에 빠르고 정보 전달도 빠르고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수단들도 많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의 배경의 풍경들이 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도 되는데 우리는 왜 늘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분명 세상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빠른 세상에 적응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벌기에 급급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 없이 산다는 거는 참으로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듯 돈이라는 것은 결국 신에게 다 주고 와야 하는 그저 재화일 뿐인데 우리는 대체 왜 그토록 돈을 벌기 위해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직을 꿈꾸는 너에게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사는 인생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간식처럼 꺼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디오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